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 반, 서울대 출신의 윤도현은 이미 부대 내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존경이 아니라 타깃이라는 의미였죠. 서울대 공대생이라는 이력은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표적으로 만드는 붉은 점이 되어버렸어요.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그날 행정보급관실에서 인사기록을 확인하던 박철민 상병의 눈빛이 변했던 걸 도연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서울대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박철민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 공부 잘하는 애 왔네. 재밌겠는걸? 서울대 새끼가 왜 여길 와? 박철민의 목소리는 항상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도는 그는 군기를 빙자해 수시로 폭언과 구타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 군화끈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총기 손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유 없이도 윤도현을 불러냈죠. 점호 중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들게 하고 3시간 동안 얼차려를 주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 10도의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 구석에 세워두기도 했어요. 도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난방이 빵빵한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지켜볼 뿐이었죠. 천재라며? 그럼 계산 좀 해봐. 박철민은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 모인 병사들 앞에서 윤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소등 직전 모두가 지쳐있을 시간이었어요. 1597 곱하기 3243은? 주변 선임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오기택은 야, 이거 재밌는데? 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이런 건 놀이였죠. 서울대생을 괴롭히는 오락거리. 하지만 윤도현은 침착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정렬되고 계산되었어요. 1597을 3000으로 곱하고 243을 곱한 뒤 더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몇 초 후 그가 조용히 답했죠. 500만 180 30일입니다.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기택이 황급히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네. 진짜 맞아. 미친. 강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이거 사람이야, 컴퓨터야?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신기해했고 누군가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모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 자신이 평생 갈 수 없는 곳에 다녔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죠.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 아니네, 로봇이네. 박철민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깔렸어요. 조롱 대신 폭력이 왔습니다. 뺨을 세게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둔탁한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서울대면 뭐든 될 줄 알았냐? 그의 목소리엔 질투와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죠. 강준호도 가세했습니다. 공부만 하면 다야? 여긴 내가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 발로 윤도현의 옆구리를 찼어요. 도연은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뺨에 닿았죠. 윤도현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상병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계산을 틀렸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주먹 앞에선 논리가 무력했습니다. 박철민은 비웃으며 말했죠. 잘못?
내 존재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게 잘못이야. 알겠어? 그 말은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력해도 잘해도 참아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곳에선 공부를 잘한 게 죄였고 똑똑한 게 죄였습니다. 밤이 되어 생활관 구석에 앉은 윤도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기장을 펼쳤다가 다시 덮었어요. 여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손은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군인인 이모들에게는 더더욱. 별 3개짜리 군단장 이모, 별 2개짜리 사단장 이모들이 알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도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알지만 그 사랑이 폭풍처럼 몰아칠까 두려웠죠. 그래서 도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며칠만 더, 몇 주만 더 전역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부대 내에서 휴대폰 충전기가 사라진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사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야, 내 충전기 어디 갔어? 오기택이 자기 사물함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처음엔 단순한 분실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박철민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충전기가 없어졌다고? 그럼 누가 가져갔겠지. 그의 눈빛이 윤도현을 향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물함 검사 한번 해볼까? 박철민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강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공정하게 다 같이 보자고. 하지만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어요. 박철민은 직접 윤도현의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도현, 내 사물함 좀 열어봐. 도현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박철민이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군복, 속옷, 세면도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깊숙한 곳, 여분의 양말 사이에서 은박지로 감싼 물건이 나왔죠. 박철민이 그걸 집어들며 천천히 은박지를 벗겼습니다. 이게 뭐지? 그 안에서 휴대폰 충전기가 나왔어요. 생활관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도현에게 쏠렸죠. 이거 아닙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윤도현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게 저절로 내 사물함에 들어간 거야? 오기택이 확인했어요. 맞아, 이거 내 거 맞아. 여기 긁힌 자국 봐. 강준호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서울대생이 도둑질까지 하냐?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야? 서울대생인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네. 윤도현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넣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박철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말해? 내 사물함에서 나왔잖아. 도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조작이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도현은 행정보급관실로 불려갔어요. 김태영 중령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도현 이등병, 도둑질 사건에 대해 들었다. 도현은 바로 서서 대답했어요. 중령님,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김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 증거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그의 목소리엔 불신이 가득했어요. 내가 서울대라도 규정은 규정이다.
영창 징계를 검토해야겠어. 영창. 그 단어에 윤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기가 사라진 시간, 자신의 위치, 목격자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죠. 중령님, 저는 그 시간에 취사병 근무 중이었습니다. 김태영이 눈썹을 올렸어요. 뭐? 윤도현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기택 상병의 충전기가 사라진 시간은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호전 생활관 정리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취사장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취사반장님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논리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재고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감자 100kg을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김태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윤도현은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제 사물함에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제 자물쇠는 구형이라 마스터키로 열 수 있습니다. 선임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 순간 김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단 조사해보겠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윤도현을 박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도 빠져나갈 궁리했어?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박철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봐라, 말까지 똑똑하네. 그래서 더 밉다. 그리고 그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윤도연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공부 못한 죄인가, 잘한 죄인가. 윤도연은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모든 걸 견디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면회 신청서에 이름을 적지 않았고 휴대폰 사용 시간에도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짧은 문자만 보낼 뿐이었죠. 어머니가 얼굴 보고 싶다고 했지만 도연은 훈련 바빠서요라며 피했습니다. 특히 군인인 이모들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윤경아 이모는 육군 제1군단장, 별 3개였습니다. 윤미정 이모는 해병대 사단장, 윤혜련 이모는 공군 방공사령관, 모두 별 2개였죠. 그들이 알면 부대가 뒤집힐 게 뻔했어요. 도연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대 다른 중대에 배치된 사촌 윤지우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연과 함께 입대했지만 서로 다른 중대로 배정받았어요. 둘은 의도적으로 같은 부대를 선택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비밀이었죠. 형, 우리 같이 가자. 같은 부대면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 지훈의 제안에 도연이 웃으며 답했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비밀이야. 이모들 알면 난리 날 거야. 윤지우는 밤마다 몰래 취사장 뒷문으로 도연을 찾아갔어요. 다른 중대였지만 취사장은 공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형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도연을 발견했어요. 형? 달려가려는 순간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위험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형,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괜찮아. 넘어져서 그래. 도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형,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린 거지?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이모들한테는 절대로. 지훈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형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며칠 후 지훈은 또다시 취사장에서 도연을 봤습니다. 이번엔 갈비뼈를 감싸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형?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야 돼. 이건 심각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병원 가면 다 들통나. 그냥 참을 수 있어. 형이 싫어하겠지만 더 이상 참으면 죽겠다.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은 자신을 지키려고 참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형이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행정반에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청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긴급. 윤경아 군단장님께 연락 요망. 윤도현 이등병 위험. 그리고 그는 자신의 휴대폰 사용 시간에 윤경아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모, 저 지훈이에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윤경아의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했어요. 지훈과 도연이 같은 부대에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이모, 도연이 형이 많이 다쳤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임들한테 맞고 있어요. 도둑 누명까지 썼고요. 형은 말리지만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도현. 우리 막내 도연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1보병사단 320연대 1대대 2중대입니다. 지훈이 부대 정보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윤경아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폭풍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윤경아의 집무실,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윤미정에게 갔습니다. 언니, 도연이가 부대에서 폭행당하고 있어. 뭐? 윤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당장 움직인다. 두 번째 전화는 윤혜련에게. 공군 헬기 셋 준비해. 내일 새벽 출동이야. 세 번째는 윤세진에게. 오빠, 국군 수도병원 의료팀 대기시켜. 도연이 검진할 거야. 네 번째는 윤서아에게. 준장님, 국방부 라인 열어둬. 내일 큰일 터질 거야. 바로 다음 순간 해병대 사령부, 공군 방공사령부, 국방부 연락망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별 13개의 톱니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단 하나. 제1보병사단 320연대. 윤경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모가 간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소복이 쌓인 연병장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 둔탁한 굉음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늘에서 세 대의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죠.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헬기? 왜 여기에? 훈련인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헬기는 연병장 중앙에 차례로 착륙했어요.
눈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서 군복을 단정히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어깨에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경아 중장, 육군 제1군단장이었죠. 두 번째 헬기에서는 윤미정 소장, 해병대 사단장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헬기에서는 윤혜련 소장, 공군 방공사령관이 내렸어요. 그 뒤를 윤세진 준장과 참모들이 따랐습니다. 부대 전원이 긴장했습니다. 갑작스런 장성급 방문, 그것도 3명이나 동시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부대장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로? 하지만 윤경아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훑쳤습니다. 이 부대엔 윤도현 2등병이 있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이 연병장 전체를 짓눌렀어요. 부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데려오십시오. 지금 당장. 윤경아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윤도현 2등병 즉시 호출. 행정보급관실에서 김태영 중령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어요. 중장님, 갑작스런 방문이라 준비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미정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갑작스런 건 폭력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해병대 특유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활관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경아가 말했어요.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대대 2중대 생활관으로 향했죠. 박철민과 오기택, 강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뭐야, 저게 뭔데?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 3개. 군단장이잖아. 오기택이 중얼거렸죠.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아가 들어서며 차갑게 둘러봤어요. 사물함을 모두 여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제히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철민의 사물함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불법 소지품인 주류, 담배, 그리고 여러 개의 휴대폰 충전기들. 이건 뭡니까? 참모가 물었어요. 박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장 속을 열자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피 묻은 군복 조각, 부러진 강목, 그리고 비상열쇠 여러 개.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윤미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준호가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그건 저희가. 대답하십시오. 이 열쇠들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윤혜련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꽁꽁 얼렸습니다. 오기택이 이건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상공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윤혜련이 미리 준비해둔 공군 헬기가 부대 상공을 돌며 조명탄을 발사했어요. 한낮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섬광이 부대 전체를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생활관 뒤편에서 한 병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윤도현이었습니다. 피투성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경아가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도현이 천천히 걸어와 윤경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도현 2등병 보고합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윤경아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모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윤미정이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맞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니?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윤혜련이 도연의 얼굴을 살폈어요. 의무대 즉시 호출. 지금 당장 검진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윤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나 괜찮아. 하지만 여긴 누가 좀 말려줘야 해요. 그 말에 윤경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 생활관 앞에 도열한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박철민, 오기택, 강준호.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태영 중령. 윤경아가 불렀어요. 네, 중장님. 김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부대의 폭행 사건, 도둑 누명 조작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김태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경아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윤경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특별감찰에 들어갑니다. 관련자 전원 조사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로웠죠. 의무실로 옮겨진 윤도연을 윤세진 준장이 직접 검진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장인 그는 의료 장비를 직접 가져왔어요. 엑스레이 촬영기, 초음파 장비, 혈액 검사 키트까지. 옷 벗어봐. 윤세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도연의 상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군복을 벗자 도연의 상체가 드러났어요. 등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고 갈비뼈 부근은 부서 있었습니다. 손등과 무릎에도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건 언제부터였니?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죠. 한 달. 윤세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었고 손등의 타박상은 반복적인 구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인대도 손상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 구타가 아니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이었어. 윤세진이 검사 결과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의 패턴을 보면 여러 명이 가담했어. 윤세진은 결과지를 들고 임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곳엔 윤경아, 윤미정, 윤혜련, 그리고 윤서아 예비역 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문인 윤서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온 상태였죠. 검진 결과 보고드립니다. 윤세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윤도연 이등병의 손등, 무릎, 등 부분은 반복적 구타로 인한 타박상입니다. 갈비뼈의 실금, 무릎 인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도둑 누명 증거도 확인됐습니다. 뭐? 윤미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윤세진이 설명했습니다. 충전기가 발견된 시간과 도연이의 근무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시간 도연이는 취사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목격자도 5명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명이 확실하군. 윤경아는 행정보급관실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김태영 중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앉으십시오. 윤경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태영이 다시 앉았습니다. 윤경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검진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중령, 당신은 이 아이가 도둑이라 믿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영창 징계를 언급했습니까? 윤경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떤 압력입니까? 고참 병사들이. 부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서울대생이라고 괴롭히는 분위기를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책이 섞여 있었죠.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외면한 겁니다. 윤경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김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아는 천천히 말했어요. 압력이라.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중령. 당신은 장교입니다. 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김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보직 해임됩니다.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태영이 말했습니다.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윤경아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비겁함의 대가는 당신이 아니라 도연이가 치렀습니다. 연병장으로 돌아온 윤경아. 윤미정이 가해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철민, 오기택, 강준호. 이 셋이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윤미정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요? 윤경아가 물었어요. 방관했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윤미정의 목소리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전원 집합시키십시오. 윤경아가 명령했어요. 곧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정렬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미정이 명단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름을 부르는 건 심판이 아니라 교훈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윤미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철민 상병. 박철민이 떨리는 몸으로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오기택 상병. 오기택도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강준호 일병. 강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사들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들은 동료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으로 조작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비겁한 짓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반대로 했죠. 박철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습니다. 서울대생이라는 게,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간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 화났습니다. 오기택과 강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경아가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질투로 사람을 해치는 건 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들은 오늘부터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겁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윤도현은 의무실에서 나와 연병장 한쪽에 서 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중대 군복을 입은 그 병사는 멀리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그 병사는 사촌 동생 윤지훈이었죠. 도연이 천천히 지훈에게 걸어갔어요.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형?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연락했구나. 질책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형. 하지만 더 이상 못 보겠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도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형이 취사장 뒤에서 피 닦는 거 봤어요. 처음엔 형 말대로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형을 봤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얼굴이 점점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형이 말리니까 참았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한 거야? 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이 싫어할 거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죽을 것 같았어요. 형이 참으니까 다들 모른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대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형 약속 어겼어요.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용기가 나를 살렸어. 내가 고집부린 거였어.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혼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틀렸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지켜보던 윤경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훈이 내가 연락한 거니? 네, 이모.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연이 형이 말리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었어요. 윤경아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하지만 형은 저한테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이모들한테는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윤경아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들이 알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부대가 난리 나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피해? 윤미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맞는 게 피해지 진실을 밝히는 게 피해가 아니야. 윤혜련도 다가왔어요. 우리가 별을 단 건 이럴 때 쓰라고 단 거야.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니?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헬기 세대, 의료팀, 참모들까지. 그게 마땅한 거야. 윤경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명의 병사가 부당하게 맡고 있다면 군대 전체가 움직여야 해. 그게 군대야. 윤서아 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참은 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진짜 용기는 그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이처럼 말하는 거야.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거지. 지훈이 다시 울먹였어요. 저는 그냥 형이 걱정됐어요. 윤세진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피보다 깊은 건 책임이야. 오늘 넌 둘 다 보여줬다. 피부치로서의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책임. 내가 한 일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 도연이 지훈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괜찮아요, 형. 지훈이 형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만 괜찮으면 돼요. 두 사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모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형,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같이 입대한 거 이모들한테 들켰는데 혼날까요? 그 말에 윤경아가 픽 웃었습니다. 너희 둘이 같은 부대 온 거 진작 알았어. 행정 기록 보면 다 나와. 윤미정도 웃었어요. 근데 뭐 형제가 서로 챙기려고 한 건데 뭐라 하겠니? 다만 윤혜련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지훈과 도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이모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안도감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죠. 윤경아가 두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은 오늘 큰 걸 배웠어. 침묵은 미덕이 아니야. 잘못된 걸 보고도 말하지 않는 건 공범이 되는 거지. 도연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건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손 내밀고 상대가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거지. 이모, 감사합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윤미정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강한 해병대 사단장도 결국엔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였으니까요.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회의 시간이야. 이 부대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결정해야 해. 이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임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도연과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이모들 진짜 멋있지? 지훈이 말했어요. 그러게.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 왜 빛나는지 알 것 같아. 부대 임시 회의실에 별 13개가 모였습니다. 윤경아 중장, 윤미정 소장, 윤혜련 소장, 윤세진 준장, 윤서아 예비역 준장, 그리고 급히 소집된 사단장과 부대장까지.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윤경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 방관과 구조적 문제예요. 윤혜련이 자료를 펼쳤어요. 제가 헬기로 상공에서 이 부대를 관찰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의 움직임, 생활관 배치, 모든 게 겉으로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달랐죠. 그녀가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이 부대는 질서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 움츠러든 어깨, 선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 이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해병대에서도 이런 썩은 구조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훈련은 혹독하죠. 하지만 이유 없는 폭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조작된 누명. 이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지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윤세진이 의료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이의 상처는 최소 한 달 이상 누적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실 방문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가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사가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무대가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부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병사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윤경아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부대장으로서 당신은 병사 한 명 한 명의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책임을 방기했어요. 윤서아가 국방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부대의 최근 3년간 기록을 봤습니다. 탈영 시도 2건, 자해 사건 1건, 그리고 의문사 1건이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문사? 윤미정이 물었어요. 네. 2년 전 일병 1명이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고사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부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휘 라인이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경아가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이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전부 알고도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윤경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 라인은 전면 재편됩니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영 중령은
보직 해임, 군검찰 조사에 회부합니다. 부대장님도 인사조치 대상입니다. 부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중장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한 병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죠. 첫째, 가해자 3명은 즉시 영창 수감 후 군사재판에 회부합니다. 둘째, 윤혜련이 이어받았어요. 이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권, 군기, 리더십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해요. 셋째,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의무실을 강화합니다. 병사들이 언제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윤서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른 부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죠.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미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장관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윤경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일은 한 명의 병사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 부대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선임이라고 해서 폭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것. 학벌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공범이라는 것. 군대는 오늘 진짜 별이 어디서 빛나는지 보았습니다. 윤서아가 말했어요. 별은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게 말하는 병사에게도 가족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별은 빛납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중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아가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모들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윤미정이 윤경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 윤경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멋있긴. 조카가 이렇게 맞고 있는데 진작 모른 게 부끄러워. 윤혜련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도연이가 말하지 않아서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바로잡는 거지.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강한 아이야. 이 일을 겪고도 부러지지 않았어. 그래도 상처는 남을 거야.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 지켜봐줘야 해. 이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도연과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부대는 정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병사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각성이 담겨 있었죠. 밤사이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별 3개짜리 군단장이 직접 와서 폭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 가해자들이 영창에 수감됐다는 것, 그리고 그 병사가 바로 군단장의 조카였다는 것. 새벽 6시 사단장 정우석 소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단호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전 장병 주모.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어제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정우석 사단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병사가 한 달 넘게 폭행당했습니다. 도둑 누명까지 썼죠. 그리고 우리는, 나를 포함한 지휘관들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동료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의 별은 계급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정우석의 말에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학벌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차별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변할 겁니다. 그가 힘주어 말했어요.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반드시 말하십시오. 침묵은 공범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부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병사들, 눈시울을 붉히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정우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것이 군인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를 올리며 외쳤어요. 충성! 연병장 한쪽에서 윤도현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그 옆에 섰어요. 윤경아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분이 어때? 도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지옥 같았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변화야.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뀔 수 있어. 윤도현이 이모들을 향해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윤혜련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이모, 이젠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이 부대는 달라질 거예요. 저도 달라질 거고요. 윤경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짜 웃음이었어요. 윤세진이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붕대는 매일 갈아야 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재검진 받으러 와. 그가 도연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이건 내 직통 번호야.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해. 시간 상관없이. 도연이 카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부. 용기 있는 자는 상처가 아니라 증거를 남긴다. 윤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오늘 증거를 남겼어. 이 부대가, 아니 대한민국 군대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용기야.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살겠다고 버틴 것,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인 것. 이모들이 헬기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윤경아가 마지막으로 도연을 안았어요. 건강하게 저녁해. 우리 도연이. 네, 이모. 도연이 꼭 안기며 답했습니다. 윤미정과 윤혜련도 차례로 도연을 안았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조카. 윤미정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진짜 용감한 병사야. 윤혜련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헬기가 한 대씩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음과 함께 프로펠러가 돌았어요. 윤도형과 윤지훈, 그리고 부대 전체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헬기 안에서 이모들도 경례로 화답했죠. 세 대의 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부대 상공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듯. 남은 병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중엔 박철민과 함께 생활했던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엔 반성과 각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방관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연병장 입구에 누군가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윤서와 준장이 떠나기 전에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하얀 팻말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란 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다. 병사들이 하나둘 팻말 앞에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가만히 글씨를 읽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도연이 그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시작한 거지. 지훈이 형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함께 한 거야, 형. 두 사촌은 팻말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하늘에선 헬기 세대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씨앗, 용기의 불씨, 그리고 희망의 빛. 하얀 눈 위로 새로운 군기가 휘날렸습니다. 폭력이 아닌 존중, 차별이 아닌 평등, 침묵이 아닌 용기의 군기였죠. 윤도현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13개가 남긴 흔적을,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이야. 그가 작게 말했어요. 진짜 군인이 되는 시작.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자, 형. 그래, 함께. 두 병사는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공간, 성장의 터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